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의도 청년 정치로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분을 모실지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재형 강동을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재형의 강동을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네. 이재명만 아니면 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두 분이 친척 관계는 아니시죠? 그러고 보니까. 예? 그 아니 저하고 박성민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영 의원은 그런 건 아니죠? 본이 틀려요. 아, 본이 틀려요? 네. 아니 뭐 제자 돌리면서. 이렇게 갑자기 사상 검증. 사상 검증에 족보 검증. 아니 그 과거 이제 한동훈 대표도 뭐 이모부가 누구니 뭐 이런 거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한동훈 대표 요새 책 썼다고. 예, 이제 곧 뭐 등장하실 것 같던데요. 예. 나왔나요, 책? 책 아니, 표지는 나왔던데요. 표지 나왔어요? 그게 그 예매를 하는데 네. 뭐 그 위드훈이 그 분들도 팬카페. 계시고 예, 팬카페 예. 굉장히 지금 아주 잘 팔리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가 전해지길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요. 자, 먼저 이 9차 변론길 얘기부터 잠깐 하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검찰 신문 조서 이게 이제 어제 9차 변론길에 공개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 측력에 반발해서 이제 이 반대 신문도 할 수 없는 피신 조서를 증거로 쓰는 건 위법하다 이러면서 전 헌법재판관이셨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심판장을 떠났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변호인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론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헌재가 이 헌재 프로세스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보면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 헌재 판결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거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의중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를 이미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하는 한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의 제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한쪽만의 얘기를 듣고 그거를 마치 사실인 듯 하는 그런 뉘앙스가 비춰지는 모습 그런 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조지호 청장이 지금 현직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지금 경찰청장 대행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전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뭐 전이라고 보는 게 맞 전인가요? 그러면 조지현 전 청장이 그리고 대부분 다 권한대행이니까 네. 뭐 이게 대통령도 현직은 현직이잖아요. 근데 직무가 정지된 직무가 정리가 돼 있고 뭐 그렇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 확실히 현직 대통령이지만 네. 예를 들면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탄핵의 대상이 아니고 탄핵당해서 이게 권한대행이 형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랬나?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네. 어쨌든 간에 네. 포인트는 그분의 그 얘기가 뭐 증거로 받아들이냐 안 되는 뭐 재판부의 또 그 역량이긴 하니까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긴 합니다. 진짜 하여간 저는 어떤 결정이 내리든 그거는 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계속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인 측에서 이거 뭐 항의성으로 뭐 위법하다 주장하면서 심판정 떠나고 이런 거는 그냥 저는 좀 떼쓰기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이미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4차 변론기일인가에서 이 헌재 재판관들이 평일을 거쳐서 이 진술 조서라든지 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주요 진술들을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이미 인정을 했고 예. 뭐 이미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나 이런 때도 다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헌재에 나와서 본인의 형사재판 때문에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 헌재의 재판의 특성상 이런 조서를 참조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재판관들이 결정을 한 거고 인정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본인들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뭐 형사재판처럼 이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걸 증거를 쓸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사실 법이 이미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논리 없이 떼쓰는 거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성으로 퇴장을 할 게 아니고 그 조서의 내용이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변론기일에서 그 주장들을 진술들을 탄핵시킬 만한 또는 그것을 이제 이것이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다라고 증명할 만한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지 사사건건 절차 시비만 거는 거는 저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현 경찰청장입니다. 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현직 경찰청장은 누구냐? 조지호 청장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어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돌아갔다며요. 네. 네? 뭐 오다가 참석했다가 가지 않았나요? 뭐 잠깐 있다가 네. 잠깐 있는 것도 아니죠. 어찌 보면 왔다 그냥 간 거니까요. 그래서 내일은 어떨 것 같아요? 내일은 나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뭐 마지막 변론이나 마찬가지일 것 아직은 같기는 모르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내일은 나와서 또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헌재 그 재판 과정을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지 뭐 여러 가지 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뭐 이걸 지연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형사 소송에 대한 부분을 지금 미리 헌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정치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위해서라도 아마 나와서 무슨 말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100%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기일로 지금 보고 있고 이제 추가 증인 채택을 이번에 이제 10차 변론기일에서 해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 뒤에는 근데 지금 변론기일을 또 지정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번이 아마 마지막일 거다. 최종 입장은 아마 뭐 최후 진술은 이제 그 절차는 이제 예. 남아 있는 건데 아마 다음 주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로부터 2주 정도 네, 있다 그렇습니다. 하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3월 중순이죠. 네,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9차 변론기일 때 이제 중간에 이제 돌아간 거는 본인이 어떤 이제 변론을 하거나 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리고 사실 9차 변론기일에서는 뭐 증인들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나왔던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 변호인들만으로 충분하다 아마 이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어제 그 9차 변론기일에서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는 건 어쨌든 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핵심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게 단순히 한 차례 내려온 지시가 아니라 뭐 6차례 정도의 전화를 받았고 대통령이 굉장히 닥달을 했다라는 이 진술을 했던 조서를 국회 측에서 공개를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는 뭐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있었죠. 근데 이거 아마 오늘로 종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내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 것 같은데 예. 그럼 한동훈 전 대표 뭐 증인으로 국회 측에서 신청했다고 하는데 기각되고 그러면은 결정을 일단 언제 내릴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뭐 이제 헌재에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두고 보셔야죠. 근데 이게 사실 그 국민의힘 쪽에서 항상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심판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절차상 보더라도 한덕수 총리의 그 대행의 그 탄핵 절차가 3분의 2냐 뭐 2분의 1이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뭐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다뤄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한 얘기 같고 다만 이게 과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저는 이미 벌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벌써 조기 대선 체제로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예. 결국에는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입장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미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으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이런 제도적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종결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헌재가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만에 하나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잘못된 거라면은 이것도 국민이 알아야 될 분명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기 대선 체제로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하면 국민의힘 요즘 금기어 아닌가요? 조기 대선 국민의힘에서 야단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10년간 야단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요. 그거는 좀 익숙해져 있는데 웬만한 야단은 이제 야단 같지 않다. 웬만한 이런 야단.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맷집이 생긴 거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1월 1일부로 해서 저는 조기 대선을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기억하시면 1월 1일 모든 신문이 진보 보수 상관없이 다음 차기 대선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때 이미 벌써 다음 챕터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분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민주당이 이 문영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최고위원은? 근데 그게 이제 프레임을 뭐 문영배 대행의 뭐 임기 만료 이걸로 잡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기한 연장을 한다는 게 아니고 뒤에 이제 헌재 재판관이 임기가 마치고 공석이 됐는데 임명이 안 된다라는 경우에 한해서 아마 뭐 최대 6개월 정도 연장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그게 법안의 그러니까 내용이.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하고 그 또 다른 분 네네 다른 분 계시죠. 네네네. 이 두 분은 대통령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4월 18일 날 그만두게 되면 지금 어쨌든 대통령은 권한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임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법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4월 18일에 안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해석은 불가능한가요? 아니 저는 후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자 쪽을 생각한다면은 9명을 이미 미리 채워놨었어야 됐겠죠. 아니 근데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하니까. 아니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9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미 벌써 1년 전에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채우지 않았었잖아요. 거기에 반대를 했고 거기에 지지부진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이 숫자가 적을수록 본인들한테 유리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거를 빨리 채우거나 아니면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헌재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을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뭐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셈법이 들어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 저는 근데 정확히 짚고 싶은 건 지지부진했던 점은 그 이제 야당이 2명을 임명하자, 그러니까 야당 몫으로 2명을 임명하고 여당에서 1명을 추천하자 이렇게 갔던 거기 때문에 그게 좀 협상 과정에서 좀 늘어진 게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근데 어쨌든 2명, 1명 이렇게 추천을 했죠. 청문회도 했고.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덕수 권한대행도 임명 안 하겠다 버텼고 그 뒤에 최상목 대행도 3명 중에 2명만 선택해가지고 골라서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4월 중에 뭐 헌재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만약에 또 이제 임명을 안 하고 버틸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이게 대통령이 뭐 국회 정상적인 이 추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임명권과 이 국회 추천권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재의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뒤에 만약에 뭐 대통령국 탄핵 심판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헌재 재판관들을 채우지 않고 공석으로 두겠다. 라고 뭐 여야 합의를 다시 해와라 이런 식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처럼 굴게 되면 대통령 지명이니까 합의를 해와라 뭐 이렇게는 못하죠. 아니 근데 최상목 대행은 그렇게 하고 본인이 지명을 하든 그건 국회 추천 몫이니까. 그러니까 국회 추천 몫인데도 예. 국회의 몫을 인정해주지 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통령이 임명권을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누군가 또 다른 권력자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게 뭐 진보 정부에서든 아니면 보수 정부에서든 언제든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이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국회에서 3명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1명 야당, 1명 여당, 그리고 1명은 합의.
그게 그건 관행이었죠. 관행이라는 게 사실은 제도나 마찬가지죠. 그게 관행이 지켜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권 분립에 의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당이 많던 뭐 야당이 많던 누가 되던 간에 헌재에서만큼은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그게 관행처럼 지켜져 온 건데 뭐 여소야대가 됐다고 해서 그리고 또 과도하게 많은 야당의 그 국회의원들이 됐다고 해서 과도라기보다는 이제 압도적인 의석수 뭐 이렇게 표현할 뭐 수 저는 있겠죠. 과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압도적으로하고도 뭐 설명 같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걸 2명으로 이제는 하자 우리가 많아졌으니까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그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뭐 그거 그때 자체가 제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주장을 했으니까 일부러 미룬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결과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고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발송을 했죠. 2명 1명 추천하는 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최상목 대행이 지금 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논리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만일 임기연장법을 추진해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뭐 이 국민의힘 쪽이나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그러면 뭐 서두를 필요가 없겠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자,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3월 중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재판관들이. 사실 이 법이 과연 뭐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 이게 18일이고 그렇게 된다면 5월 중순에 이제 대통령이 만약 그런 식이 되면 만약 그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3월 중순경에 5월 중순에 대선이 있을 거고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헌법재판관 공석은 한 달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저는 사실 헌재가 그 10차 변론 기일을 한 번 더 정해줬잖아요. 그것도 그냥 정치적이라고 봐요. 뭐냐면 60일 내에 그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만약 인용이 된다면. 그러면은 만에 하나 이게 없었더라면 생각해 보세요. 5월 첫째 주였을 텐데 첫째 주나 둘째 주. 첫째 주였을 가능성이. 그때 5월 5일 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체 휴일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는 주말 끼고 5일 동안 노니까 그때 대선 치르기 힘드니 어차피 한번 봐주는 척하면서 그냥 절차상 문제 없다고 얘기해주면서 5월 중순까지 생각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헌재에도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해봅니다. 그 5월 달에도 한 5일 노는 날이 있어요? 네, 5월 5일까지 합하면은 5일 놀아요. 아니 왜냐하면 요새는 이게 쉬는 날이 많으면 보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예. 아니 근데 그 10차 변론기일 이제 1시간 늦춰서 되는데 내일은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출석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내일 뭐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뭐 한 명 한 명이 다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그럼 짚어주시죠. 일단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있었던 국무회의가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던 점,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뭐 한덕수 총리가 좀 유리한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제 국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나 이런 걸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진술조서에서도 여러 가지 실토를 한 게 드러났는데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국회 봉쇄 지시와 그리고 의원 체포 지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인물이에요. 계엄 당일에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대통령을 안가에서 만나서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문건을 받은 사람이고, 그 문건을 뭐 찢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고 대통령 측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이고, 진술 조서에서도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가 와서 의원들 끌어내라, 다 이제 법 위반 행위니까, 그러니까 포고령 위반이라는 걸 얘기한 거겠죠. 포고령 위반을 한 거니까 다 잡아들여라,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이미 이제 수사기관에 가서 다 얘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도 전 1차장입니다. 그렇죠.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 메모의 신빙성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계속 흔들기를 나서고 있으나 일관되게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그 체포 명단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는 오히려 대통령 측의 어떤 전략과 생각과는 정반대로 대통령 측에 위법한 이 계엄 선포 행위가 더 낱낱이 드러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일단 좀 최후의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저는 한덕수 총리의 소위 말해서 이제 등장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특히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이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즉 그 국무회의가 국무회의답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건 아마 일관되게 같은 주장을 핵심은 부서 여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사인. 그렇죠. 대통령의 행위는 이제 문서로 써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게 없으면 그건 회의가 아닌 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일 거고 다만 한덕수 총리한테 기대하는 건 그거 아닐까요? 대통령이 그 계속 주장했던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나. 그 야당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난 1년 반 동안 보여줬던 2년 동안 보여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한테 이런 야당의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기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기대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1분 여기서 줄이고 2부에서 좀 길게 가죠. 오늘. 예.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 정치로 계속 이어질 텐데요. 자,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문영배 임기연장법 요 얘기 잠깐 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문영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준비 중이다? 들어주셨어요? 그냥 뭐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뭐 그냥 실제로 액션으로 이어지진 않고. 뭐 액션을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쉽지가 않죠. 당연히. 네, 뭐 어차피 이거는 뭐 그냥 하는 거죠. 아무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계속 뭐 문영배 대행 공격하면서 사퇴해라 하고 가짜뉴스 유포하다가 망신당하고 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 저는 그냥 헌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거를 방어를 하는 민주당이나 그냥 정치적 레토릭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좀 강성 지지층에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거 있죠.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이거는 모든 정당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저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시위하는 건 뭐 종종 봐왔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뭐 집 앞까지 해서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치인들은 그것까지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위치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헌재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국민이 그걸 보면서 이미 벌써 알고 있고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이 이미 벌써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재판에 대한 과정과 그 재판관에 대한 그런 개인적 사적 공간까지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에 그 서부지법 저희가 아니죠. 그 몇 명이 강성 지지층이 이제 점거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그런 것이 상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어떤 지지층이나 뭐 일반 시민들의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과연 이거를 볼 수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동안 문영배 대행에 대해서 어떤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좀 컸던 사안인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서를 제기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가서 조문까지 한 사이다. 이런 이야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는데 가짜뉴스라고 반박을 당했고 그 외에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 나서서 논평을 냈는데
뭐 문영배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카페, 이제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이 유포가 됐고 거기에 이제 문영배대행이 뭐 댓글을 달았다, 뭐 이런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문영배대행이 댓글을 뭐 단 적도 없고 그 사진이 심지어 뭐 조작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논평을 냈다라고 본인들도 인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그런 내용과 어떤 의심을 이 국민들에게 이제 유포를 해버린 거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아무리 뭐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가짜 뉴스를 이제 잘못된 정보를 논평으로 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그 앞에 가서 몰려가 있는 사람들이나 문영배대행 사퇴를 촉구하면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그 음란물 얘기를 계속하고 민주당과 어떤 특정한 유착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영배대행에 대한 혐오와 어떤 불공정 재판 논란 이런 것들에 과연 국민의힘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의심과 불신의 씨앗에 대해서 계속 국민의힘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부추겨 온 거죠. 본인들도 의원들도 그 문영배대행 사퇴하라라고 촉구하면서 헌재재판소 앞에서 뭐 시위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에요. 문영배대행이 마치 굉장히 부정의하고 부조리한 사람이고 불공정한 이 재판관처럼 이제 인식이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에 이 모든 건 이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나와도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정당한 행위이다. 불복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이다라는 메시지를 국민의힘에서조차 저는 내고 있다라고 봐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문영배대행의 집 앞까지 가서 이렇게 뭐 출퇴근 시간마다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이웃 주민들을 포함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그 뭐 불편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을 흔드는 일이니까요.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국민의힘이 좀 나서서 그 지금 그렇게 강성 지지층들이 주장하는 게 국민 저항권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취하고 있는 몇 가지 지점에 있어서는 저는 그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 제가 아까 이제 조기 대선으로 체제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감히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야단 맞으면 어떡하냐. 뭐 야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대선이라는 거는 뭐 선거라는 거는 뭐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있지만 대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중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 당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에는 중도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 우려는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당이 좀 제대로 된 대응하셨던 뭐 문영배 대행에 대한 또 재판관에 대한 가짜 뉴스를 뭐 대변인이 했다 그러면 대변인은 종종 양당 다 이런 좀 튀는 대변인들이 있고 이상한 발언을 하는 대변인들 검증 안 된 발언을 하는 대변인들이 있었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나마 빨리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했다는 부분은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중도층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저하는 게 이 미디엄 보터 시오리라는 게 이제 정착이 있는데 이게 양당 체제인 국가에서는 이 이론이 잘 들어맞아요. 근데 이게 유럽 같이 다당제에서 이러면 이게 잘 들어맞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양당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미디엄 보터 시오리 같은 거 그러니까 중도 유권자 뭐 이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이론이 들어맞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진보 아니다. 중도 보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발언을 봤는데요. 일단 뭐 현실적으로 중도 보수의 포지션에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운동장을 좀 넓게 쓰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이제 지금 보면 야당들과 그러니까 계엄에 반대하는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이 야당들과의 어떤 연합전선도 구축하고 있고 비명계도 포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정책적으로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중도나 혹은 보수층의 마음까지도 좀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최근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해석하는 제 관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당이 어떤 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그런 존재감 좀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기 위해서 사실 지금 주장도. 하고 있는 주장 보면 그렇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뭐 제 앞에 앉아 계신 이재용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그런 비상식적인 생각에 동의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예를 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금 당의 원톱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투톱이라 그러죠 보통. 근데 뭐 어쨌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라고 더불어. 하는 것은 사실 당대표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날 뭐 비상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해서도 뭐 거기 있었어도 표결 다시 안 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 뭐 이런 주장을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폭도라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뭐 투톱이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뭐 이 정강훈 목사나 뭐 전한길 강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시위 장소에 나와가지고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대통령의 정당한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극우 세력과 저는 전혀 선을 긋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유착 관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수에서 좀 건강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국민의힘 보면서 진짜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저게 보수 정치라고 할 수 있냐? 보수 정치에서 강조하는 게 법치거든요. 자유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위헌적인 행위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가 포고령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제대로 선도 못 긋고 심지어 이 보수가 얘기하는 어떤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는 이런 목소리를 오히려 국민의힘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보수 정치라는 게 과연 지금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좀 유효할 수 있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뭐 우클릭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잖아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뭐 지평을 넓힌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말하는 것과 민주당이 행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면 뭐 그건 그 매칭이 안 되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요즘에 나왔던 그 주 52시간 제도 그거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서 반도체법이었나요? 그 특별법에 이제 신설을 하자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대표들 모여놓고 민간 업체들 모여놓고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유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에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제도적으로 막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중도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은 중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설득 못하는 유권자가 있고 설득이 가능한 유권자가 있을 텐데 설득 가능한 유권자들을 말 그대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동조할 수 있는 그분들이 이해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당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미흡하다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을 보면은 뭐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한 사람 뭐 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거기에 따라서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메시지가 바뀝니다. 즉 조기 대선이 됐을 때 당의 그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의 메시지가 결국엔 당의 메시지가 될 거고 그것이 정책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자 그대로 비대위니까 네. 그죠? 이게 좀 그렇게 전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뭐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답변에 대한 권영세 주장에 비대위원장이 대한 대선 답변. 주자가 되지는 네, 않을 테니까요. 답변이라고 우리가 근데 이게 이해하면 어떻게 될것 보면 같고. 정당이라고 하는 예. 게 결국 그 이제 대선 후보를 담는 그릇이 될 텐데 아무리 대선 후보들이 갑자기 이제 얼굴 싹 바꾸고 대통령의 계엄 잘못됐고 반성한다. 그리고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주자를 어떻게 보면 배출하는 정당에서 그동안 해왔던 주장들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선을 긋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 또는 탄핵에 찬성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진 강경파 의원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친윤계 주류 의원들이 그렇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도 뭐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대통령과의 인연을 어떻게든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이게 과연 국민의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얼굴에 점 찍고 다른 사람이다 주장할 것도 아니고 저는 정치라는 건 그동안 그 사람이 해왔던 말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 해왔던 계엄 이후 에 이제 해왔던 발언들을 보면 대통령에 사실상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고 생각해서 이게 과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수의 큰 목소리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저를 포함해서 상당수의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길 지지하시는 진영에서는 계엄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계엄과 관련해서 잘못됐다는 여론조사는 압도적이에요. 다만 그러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팽팽하게 지금 나뉘어져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국민의힘은 다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 네. 이종근 평론가님이라고 저 그 누군지 대략 압니다. 편집장 하시고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때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됐던 간에 나름대로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정하는데 아니요. 뭐 당원을 통해서든 뭐 하든 뭐 예. 아니요. 저는 그거 거의 그 만에 가능성 하나 제로다. 뭐 제로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국민이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예. 전략적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예를 들어주면 예. 3년 전에 예. 저희가 그런 전략적 선택을 했잖아요. 예. 3년 전에 21년 말에 누군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라든지 그분이 국민의힘의 대표가 돼서 대통령 대선 주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거면은 누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지금 상당수의 그 극우 보수 우파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욕을 했는지 아세요? 입장이 바뀔 거예요. 저는 입장이 바뀐다는 게 꼭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땐 그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결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그냥 극우라기보단 강성. 예. 대통령의 영향력이 저는 뭐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의 지지층을 누가 지금 쉽게 말하면 가져가느냐의 싸움을 이 안에서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뭐 소수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저는 소수라고 보지는 않는 게 대통령 체포 저지하기 위해서 체포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관저 앞으로 몰려갔던 인원이 그래도 30-40명은 되거든요. 근데 그 의원님들도 저는 다 판단은 내부적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말은 못해도 생각은 다 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그분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결국 본인의 어떤 지역구의 지지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파이가 작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통령 편을 내가 들었다라는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여전히 저는 대통령이 여전히 반성을 안 하면서 본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이 보수 유튜버들과 결합하면서 어느 정도 그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냈기 때문에 특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의사표출을 하는 인원들은 사실 경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대통령이 누굴 찍어서 이렇게 내려보내고 뭐 공천 과정에 개입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파면이 돼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층이 와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를 신경 쓰는 지지층들은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의 좀 생각은 다르신데 어쨌든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아주 큰 이 모임을 가졌었고요. 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또 어젠가요? 네. 모임을 해가지고 이 정치인들 그 모임에 그냥
많은 국회의원들이 간 모양이에요. 예? 많은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이거 근데 왜 그러냐면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김문수 장관의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과 상당 부분 저는 중첩되고 있다라고 보고 오세훈 시장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기 대선 체제로 넘어갔다는 방증이에요. 아니 글쎄 말들은 전부 아니라 그러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아니면 있는 거기 안 나타났겠죠. 예, 볼 수 있는 근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양쪽 세가 지금 뭐 딴 분이 또 올라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세대결 양상이 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이고 뭐 딴 분은 올라오기가 힘들겠지라는 생각을 불과 3, 4주 전에 했다면은 김문수 지금 장관이 갑자기 1위 달리는 것도 의외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올라오느냐에 따라서는 예측 가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보는 것뿐이지. 저희가 진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후보는 아니죠. 장관에 대해서 장관이죠. 언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아까 국회의원들 뭐 다수가 만인수가 이제 그 행사에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를 했다고 하셨는데 또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정치인들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리고 누가 한다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는데 당연히 뭐 가는 거겠죠. 예. 뭐 지지라기보다는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근데 두 분 다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팩트는 지금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고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굉장히 또 뭐 선방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기 대선이 됐을 때 만약 된다면 우리의 후보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라 싸워라 이런 의지 표명 이런 지지는 뭐 해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 있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만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명태균 씨 문제가 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명태균 특검법 뭐 이 얘기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그죠? 근데 이게 특검이 하면은 앞으로 최소한 임명되고 이러면 두세 달은 후딱 지나가는데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검찰의 수사가 좀 미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창원지검에서 그동안 수사를 해오다가 이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창원지검이 아마 이제 본인들도 좀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제대로 안 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수사 보고서는 이미 작년 11월에 작성을 해놓고 그 뒤에 수사에 좀 진척이 없었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긴 했으나 사실 김건희 여사가 이번 사안의 핵심 인물이기도 한데 특히 뭐 여론조사를 뭐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런 일들이 다 엮여 있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김건희 여사는 핵심 인물이거든요. 뭐 대통령은 뭐 내란죄나 외환죄 외에는 이제 형사수출을 받지 않는다니까 뭐 조사할 수 없는다는 건 그렇다 치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게 과연 이게 뭐 수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명태균 씨가 이제 주장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 수사 검사가 핸드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라고 했다. 그러니까 주요한 증거인 황금폰을 폐기하라고 하는 거를 검사 측에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핵심 인물 뭐 김영선 의원이라든지 강혜경 씨라든지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일부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 외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봐요. 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본인이 허구적으로 떠드는 주장이 아니라 측근으로부터 뭐 이 연구소 여론조사 연구소에 돈이 입금된 흔적이라든지 문자를 나눈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특검을 통해서 좀 객관적인 사실을 밝힐 필요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참고로 지금 그 이름이 거론되는 정치인들은 전부 이 명태균 씨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니 그것도 명태균 씨는 뭐 홍준표 시장도 그랬고 오세훈 시장도 예. 그랬고 사기꾼이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의 그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물론 관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있었다는 게 드러났고. 근데 이것이 마치 명태균이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과 홍준표한테도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라는 거를 단정하는 건 매우 힘들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오히려 저는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주장을 하는 게 빨리 이거 그 검찰 조사해서 신속하게 해라. 그래서 털었으면 좋겠다. 빨리 털었으면 이거 빡세게 하라고. 나는 오히려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명태균 씨 글쎄요. 제가 그 오전에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문자에 관련돼서 오세훈 측에서 나왔던 문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건 이미 벌써 오세훈 시장이 직접 두 번째 만남에서 두 번 만났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만나는 모임에 있어서 그 장소 제공한 장소가 여기다라고 보낸 문자와 그 후기에 나왔던 누구한테서 문자가 또 한 번 갔었다라는 거는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닐 때 후보들은 자기 핸드폰은 관리를 안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서 좀 오세훈 시장을 모시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해서 답변을 한 것뿐 길지도 않고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던 그걸 가지고 지금 뭔가 이슈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언론 보도 행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건 저는 간단치는 않다고 보는 게 단순히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걸 넘어서 오세훈 시장의 이제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재력가 김모 씨가 이 명태균 씨 측의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그러니까 당시 이제 서울시장 아마 보궐선거 관련된 거였겠죠. 그 사안에 관련해서 3,300만 원을 이제 입금한 내역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이 뭐 중간 연결고리로 지적되는 다른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A 씨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칭하던데 그 A 씨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하고 그 저녁 자리 이후에 또 재력가 김 씨가 1,000만 원을 또 이제 여론조사 연구소에 입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흔적들이 있고 심지어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취록도 이제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오세훈 시장, 뭐 홍준표 시장 외에도 그 사안 외에도 뭐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경호처 인사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걸 과연 명태균 씨가 허구로 꾸며낸 일종의 어떤 소설로 볼 수가 있겠느냐.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 보수 진영의 주요 정치인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의 이득을 챙긴 행위가 일어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떳떳하다면 저는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 같으면 제가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라면 내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키는 걸 용납할 수가 없다. 특검을 통해서 밝혀보자 이럴 것 같아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거를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발까지 하는 것만큼 더 적극적인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검이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거에 관련해서는 그건 정당에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후보들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게 이거 빨리 수사해라. 나는 자신 있다. 나는 그래서 수사를 직접 요청까지 했다. 여기까지 이거보다 더 강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에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저희가 음모론이라는 거는 약간의 사실이 있어야지 음모론이라는 게 크게 확장돼 가지고 이게 마치 사실처럼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 그리고 혹여라도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던 문자가 있다고 하고 그것도 뭐 공개된 것이 있고 목소리도 오간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었구나라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같은 영향력,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뭐 우리가 다음번에 또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아주 조마조마합니다. 자, 여의도 청년 정치 지금까지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시죠. 이재영 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